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주 어릴 때 고아원으로 들어왔다는데 원래는 생모가 저를 맡기면서 꼭 찾아오겠다고 절대 입양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그러나 10살이 넘도록 생모는 찾아오지 않았고 결국 전 20살이 되기까지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하나 둘씩 입양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엔 친구를 잃은 것 같다 섭섭하다가 나중엔 그 애들이 부러웠죠.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북새통 그 자체였고 그나마 봉사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종종 숨통이 좀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조금 자라면서부터 저는 고아원 안에서 언니답게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처지였는데 그럴 때만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았어요. 꼬마 아이들이 봉사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사이 저는 늘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있었어요. 넌 왜 여기 혼자 있어? 저는 주로 고아원에서 이제는 쓰지 않는 오래된 놀이터 안에 있었는데 새로 생긴 놀이터가 고아원 앞뜰에 있었고 그 놀이터는 고아원 뒤뜰 구석에 있었거든요. 저는 늘 정글짐 한가운데 틀어박힌 채 누구도 다가오지 말라는 듯 어설프게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봉사자는 알겠다며 밥 먹을 땐 꼭 당부한 뒤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기엔 너무 어린애 같은데 그 말에 전 욱하며 대꾸했습니다. 저 다 컸거든요. 제가 여기 동생들 다 돌보는데요. 어머 그렇구나. 이 많은 동생을 내가 돌보다니 아줌마는 봉사만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난 맨날 제대로 돌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게 내버려둬요. 제 말에 그 아주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전 어른에게 너무 함부로 말을 했나 싶어서 저 아주머니가 원장님에게 이러면 어쩌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네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너도 아직 어린애인데 동생들 돌보느라 참 대견하다. 저에게 공감해주는 아주머니의 말에도 전 돌아보지 않았고 아주머니는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라며 저를 혼자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고아원 건물로 갔을 땐 다른 봉사자들은 있는데 그 아주머니만 없더라고요. 그 후로도 그 아주머니를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봉사단 편에 저에게 줄 선물을 편지와 함께 따로 챙겨서 보내주시곤 했어요. 참 기특하고 대견한 진아에게 이건 너에게만 주는 선물이야. 절대 동생들 주지 말고 너만 먹어. 어떤 날은 시중에서 사기 힘든 맛있는 간식을 또 어떤 날은 예쁜 옷도 보내주시고 신발, 학용품 등 저만 쓰라며 꼭 제 것을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전 저 자신이 특별해지는 것 같고 그 힘으로 동생들도 더 잘 돌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20살이 되어 고아원에서 나오게 됐을 때 일단 동대문에서 옷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꿈은 간호사였는데요. 일단 돈을 좀 벌어놓고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늘 주는 옷만 입다가 제가 옷을 팔기 시작하니 어찌나 재밌던지 직업 옷을 고르고 마네킹에 코디를 해서 거는 재미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좀 잘했던 모양인지 손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너 장사에 소질 있다. 나랑 동업 한번 안 해볼래? 주변 상인들에게 동업 제안도 많이 받았고요. 젊은 여자 손님 중에선 저에게 온라인 매장을 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매번 와서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온라인 매장도 내주시면 안 돼요. 처음엔 혹했어요. 근데 온라인 매장을 내면 오프라인 매장만 할 때보다 일이 10배는 늘겠더라고요. 사실 장사하는 시간 외에는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좀 더 버느냐 공부를 계속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결국 전 공부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편지로만 연락이 오던 그 봉사자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돈은 필요하고 많을수록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 돈도 벌게 돼 있어 혹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얻기도 해. 제가 곧 고아원을 나간다는 것을 아시고는 한 번은 찾아오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주셨던 선물과 편지는 제 평생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학비를 다 모았을 때 저는 과감히 장사를 접고 간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옷 장사도 재밌었지만 사명감 있는 직업을 택하고 싶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지내며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던 탓인지 누군가를 돌보는 삶이 저에게 잘 맞는다는 걸 일찍이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 옷을 팔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장학금도 받게 되어 간호대학에 있는 내내 전 매일 희망으로 가득 부풀어 있었습니다. 진아야, 넌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 난 수술실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그건 너무 어렵지 않아? 그래도 이왕 간호사가 됐으면 수술실에 꼭 필요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 그렇게 전 졸업 후 대학병원에 취업했습니다. 막상 현장에 나와 보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저녁 퇴근이라 퇴근 후 혼자 하염없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동대문에 가서 옷이나 팔까 하는 생각도 들던 무렵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제가 성수대교 위를 걷고 있더라고요. 언제 여기까지 왔지? 저녁도 먹어야 하고 쉬어야 또 근무를 할 텐데 싶어 지나가는 택시가 있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112에 신고한 뒤 그 남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난간에 반쯤 다리를 걸친 남자가 저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다가오지 마요. 저는 황급히 달리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잠깐 얘기 좀 해요. 오지 말라고요. 저도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요. 같이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도 뛰어들고 싶으면 안 말릴게요. 그 남자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안 말린다고요? 네, 약속해요. 아니 무슨 그런 약속을 해요. 왜요? 진짜 뛰어들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럼 나보다 나은 거네. 저는 그 남자를 말릴 생각으로 저도 신발을 벗고 난간 위로 올라가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속이 좀 시원해져요. 나도 좀 해봅시다. 제가 바둥거리며 난간에 다리를 올리자 그 남자는 헐레벌떡 난간에서 내려와 저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진정해요. 남자는 제 몸을 난간에서 끌어내렸고 그때 마침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미쳤어요. 진짜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쪽도 올라갔는데 나라고 못 올라가라는 법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올라가면 안 되죠. 저야 지금 딱 죽고 싶으니까 올라간 거고 저도 딱 죽고 싶다니까요. 저희 두루를 본 경찰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절 봤습니다. 여자분 신고하신 분 아니에요? 맞는데요. 아니 근데 말리기는커녕 본인이 난간에 올라가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다 작전이었는데요. 보세요. 이 남자분 결국 제 발로 내려왔잖아요. 경찰들은 저희 둘을 다 경찰서로 데려가 보호자들에게 연락하려고 했어요. 전 진짜 일부러 그런 거라고요. 이 남자분 내려오게 하려고. 그래도 일단 시도를 하셨기 때문에 보호자께 인도해야 합니다. 결국 전 하고 싶지 않던 말을 해야 했죠. 저 보호자 없어요. 제 말에 뛰어내리려 했던 남자도 놀라서 보더라고요. 저 고아예요. 결국 연락할 때라고 고아원뿐일 텐데 그분들 엄청 바빠요. 전 제 병원 출입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여기서 근무하는 간호사거든요. 사람 생명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좀 빼주세요. 저 진짜 뛰어들려던 거 아니에요? 저는 결국 신원을 밝힌 뒤 경찰서에 가지 않게 됐고 그 남자만 경찰서로 가게 됐죠. 남자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다가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잠깐만요. 남자는 경찰들을 뿌리치고 저에게 왔고 그 자리에서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여기 집 주소 좀 적어주세요. 택시를 부르는 어플에 제 집 주소를 검색하라는데 솔직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지금 같이 난간에 올라가 놓고 그쪽만 빠져나가려는 거잖아요. 나도 그쪽이 잘 들어갔는지는 확인해야죠. 안 그럼 같이 경찰서로 가요. 남자는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자신의 직장 명함부터 집 주소까지 적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저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뭔가 묘한 분위기가 돼버렸고 결국 전 남자가 말하는 곳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을 검색해 주었습니다. 제가 택시비 냈거든요. 택시 오면 꼭 타고 가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잘 도착했다고 그 번호로 문자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자신이 저에게 준 명함을 가리켰습니다. 뭐, 봐서요? 경찰분들 기다리잖아요. 얼른 가요. 집에 꼭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라는 말에 남자의 얼굴이 다시 시무룩해지더라고요. 경찰차를 타고 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는데 한숨이 나더라고요. 아주 배가 불렀구만. 집에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면서도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강물에 뛰어들려 했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결국 전 집에 도착해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덕분에 편하게 도착했어요. 그쪽은요? 1분도 지나지 않아 답이 오더라고요. 저도 가는 중이요. 저녁은요? 이제 먹으려고요. 뭐 먹을 건데요? 솔직히 입맛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 남자 이번엔 저에게 치킨 쿠폰을 보내더라고요. 혹시 치킨 안 좋아하면 다른 게 보낼게요. 치킨 좋아해요? 혹시 그쪽은 뭐 좋아하는데요? 저도 보내줄게요. 저는 만나서 사주세요. 네, 제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서요. 그는 불도저처럼 저에게 다가왔고 결국 저는 그와 밖에서 만났습니다. 저에게 밥을 사라고 하더니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서는 자기가 밥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제가 뭐라도 사겠다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그 남자가 모든 비용을 다 내던 어느 날 병원으로 한 중년의 여자분이 절 찾아왔어요. 한눈에도 세련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저에게 퇴근 시간을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퇴근이 언제예요? 혹시 오늘은 저녁 근무신가? 마침 저녁 퇴근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니요. 저 오늘 퇴근해요. 그럼 곧 퇴근이겠네. 기다릴 테니 나랑 좀 같이 가줄래요? 그분은 제가 구했던 그 남자의 어머니셨습니다. 저는 결국 그분을 따라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고 마주 앉았는데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그분이 뭔가 비싼 옷에 귀금속을 두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우라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아들을 구해줬다고 들었어요. 미안해요. 아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어서. 네, 제가 근무하느라 연락을 못 받는데 어머님께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는지만 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연락처는 끝까지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고마워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아가씨 덕분에 우리 아들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걸 알고는 충격에 빠져서 물에 뛰어들려고 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어두워졌었는데 요즘 다시 살아났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도운 건데 지금 밥도 엄청 얻어먹고 구해준 값을 톡톡히 받고 있어요. 이제 그만 사셔도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사야 끝날 것 같은데요. 내일 먼저 계산을 하셔서 계속 아담아가요. 네, 아닙니다. 저 어릴 때 하도 얻어먹기만 해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아드님이 사주시는 게 너무 비싸서 제가 내기가 좀 어려워요.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었다면서요? 아, 네. 미안. 우리 아들도 고아원에서 입양한 애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애가 술에 취해서 그러더라고요. 아가씨를 만나고 보니 그래도 입양돼서 잘 산 애가 불평을 가지면 안 되겠다 싶고 또 아가씨가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자꾸 연락을 하나 봐.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름 좀 물어봐도 돼요. 우리 아들이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 저 윤진아예요. 제 이름을 들은 그분은 너무 놀라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내가 진아니? 어떻게 잘았어? 나 기억 안 나? 너한테만 선물 따로 보내던. 저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헐, 그 아주머니세요? 그래, 나야. 알고 보니 그분은 저에게 늘 편지와 선물을 따로 보내셨던 그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였어요. 죄송해요. 분명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유, 너무 어릴 때였지. 그렇기도 하고 내가 봉사 갈 때 굉장히 수수하게 입고 갔었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게도 그 아주머니와의 인연은 그렇게 연결되었고 저는 결국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자 제가 목숨을 구했던 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전 간호사 일을 계속했어요. 물론 병원 생활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간호사가 제 뺨을 후려치더니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필 저희 시어머니가 보신 거죠? 인연이 내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는 수간호사에게 소리치며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순간 병원 경비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둘러싸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이 사장님, 늘 저를 괴롭히던 수간호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죠. 사실 전 병원에는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결혼식도 연가를 쓰고 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저 간호사들 사이에서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일명 태움이라고 하죠. 남편과 성수대교에서 만났던 그날도 전 계속되고 있는 괴롭힘으로 인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물에 뛰어들려던 남편을 보며 공감할 수 있었고요. 특히 저를 괴롭히는 선배 무리의 선봉엔 수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야 윤진아, 이번에 행사 때 내가 춤 좀 춰야겠다. 저 춤 잘 못 추는데. 그럼 내가 출까? 간호대학에 다닐 때도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일은 흔했지만 직장에서 겪는 괴롭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병원 행사에서 전 춤을 췄어요. 이거 안 하면 더 괴롭히겠지 싶어 하겠다고 했는데 춤을 춘 뒤엔 더 저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넌 춘다고 추니? 아니 그렇게 못 출 거면 애초에 못 주겠다고 말을 하든가. 보는 사람들이 우리 병원 간호사들을 얼마나 무시했겠니? 솔직히 간호사가 춤을 못 춘다고 무시당할 직업은 아니지 않나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한마디 대꾸했다가 10마디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난 내가 이래서 싫어. 넌 안 혼나려고 사니? 좀 혼나더라도 네 의견을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저 자세로 나오면 네 후배들은 더 힘들지 않겠니?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지나자 제 밑으로도 후배가 들어왔어요. 다른 동기들은 후배 간호사들에게 눈총 주고 뭐만 했다 하면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지만 저는 괴롭힘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동기들을 말려보려고도 했지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내가 왜 참아야 돼? 나도 당한 게 있는데 나도 싫어. 어차피 우리가 근절시킨다고 근절될 문화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설레 나중엔 다 내 위치겠지 뭐 그래도 밑에 애들 들어오니까 스트레스 풀 때가 생겨서 너무 좋다.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해야지.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밖에 더 돼. 그렇게 이빠른 소리를 했다가 결국 동기들에게까지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소식은 병원에 아예 알리지 않게 된 것이었죠. 결혼식 전 신혼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휴가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안 쓴 연가를 3일 쓰고 쉬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이 전 남편과 혼인신고까지 마쳤고 짧은 휴가가 끝난 뒤 다시 출근하려니 마음이 왜 그렇게 무겁던지 그냥 가는 길에 교통사고나 났으면 좋겠다는 못된 생각도 들고 제발 오늘 갑자기 수간호사가 휴가를 썼으면 좋겠다 싶고 출근하는 제 표정을 본 남편이 묻더라고요. 여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설마 아직도 선배들이 괴롭히는 거야? 선배들이 그러려는 건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동기들도 날 싫어해. 내가 후배들 괴롭히지 말자고 했거든. 그래서 표정이 그런 거야. 그럼 병원을 옮기는 건 어때? 그래도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깝고 나도 일이 손에 익어서 쉽지 않아. 뭐 다른 데 간다고 상황이 크게 다를까 싶고 남편은 잠시 저를 보더니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마는 눈치였습니다. 일단 너무 힘들면 휴가 더 쓰고 쉬어. 아직 연가 다 안 썼잖아. 나 없어서 다들 나 대신 일했을 텐데 또 어떻게 그래? 데려다 줄까? 아니야. 그러다 자기 늦으면 어떻게 그렇게 다시 병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기들부터 시작해 수간호까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오래 쉬니까 좋냐? 전 그동안 연가를 안 써서요. 이번에 뭐라 좀 쓰느라 그러니까 다들 연기를 미리미리 하루씩 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떻게 간호사를 해?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다고 하지. 넌 맨날 죄송하다면 봐야 제가 오늘부터 더 열심히 일할게요. 솔직히 수간호사는 늘 휴가를 일주일씩 썼거든요. 저 결혼식 전후로 딱 3일을 겨우 쓰고 온 거였는데도 예상대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후배 간호사들이 다가와 위로를 해주었어요. 선배님 몫은 저희가 다 했는데 수간호사님이 괜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교대 근무 바꿔서 다 치웠는데 사실 후배들에게 부탁해서 교대 근무는 지장 없이 채워두고 간 상태였거든요. 너희도 알다시피 무슨 이유가 있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 선배님한테도 저러시는데 저희는 어떻게 버텨요? 내가 얼른 저기까지 올라가 볼게. 진짜 얼른 놀러가 주세요. 그렇게 웃고 있는데 동기들이 저랑 후배들을 째려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너 이 빠지고 싶을 때 언제든 말해. 당분간은 내가 오프 반납하고 다 채울 테니까 나중에요. 선배님도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뭐 하면서 쉬셨어요? 사실 저를 믿고 따라주는 후배들에게도 곧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행여나 어디서 말이 새나갈지 모르니까 그만큼 병원이 싫었습니다. 조만간 알려줄 게 뭐 좋은 일이에요? 뭔데요? 그때였습니다. 야, 니들 일 안 해. 전 행여나 후배들이 더 괴롭힘을 당할까봐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힘이 없는 선배인 게 늘 미안했어요. 선배들에겐 물론 동기들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결혼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병원으로 돌아간 저는 그 주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이사하느라 수고했다며 가족 별장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일요일 오후에 출근해야 했어요. 어머니, 저 너무 가고 싶은데 주말에 출근이 있어요. 그래, 그럼 걱정하지 말고 와. 순간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머니 제가 일요일 오후에 출근을 아유 알았다니까 걱정 말고 와 일단 시어머니께서 별장으로 출발하자고 한 건 토요일 오전이었거든요. 반나절이라도 잘 보내고 오자 싶어서 남편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럼 어머니가 고아원 봉사활동 다니다가 자기를 입양하신 거야 그랬지. 나 아주 아기 때 자기는 진짜 행운아였네. 우리 엄마는 날 데리러 온다고 해놓고 안 왔대. 그래서 난 입양도 못 가고 그나저나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아원 봉사활동을 다니시는 거야? 다른 봉사활동도 많잖아. 바쁘셔서 직접 현장은 잘 못 다니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시어머니의 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어떤 재단 이사장이자 실소유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자세히 아는 건 없었거든요. 다만 부자라는 건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일단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에게 해주신 집부터가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으리으리한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였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좋은 자동차에 옷에 명품백까지 툭하면 사주셨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혹시 어머니 말이야 당신도 모르게 금융계에 종사하시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재단 이사장이라도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싶어서 혹시 이자 많이 붙는 쪽 금융계의 큰손이신가 싶어가지고 남편은 제 말에 뒤집어질 듯 웃더라고요. 우리 외가 쪽이 원래 좀 부자였대. 그래서 엄마한테 유산이 많이 남겨졌는데 재단은 원래 외가 소유였을걸. 남편은 시어머니가 고아원 봉사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 말해줬어요. 엄마가 어릴 때 여동생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고아원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신 거고 엄마가 데리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거라 늘 마음에 짐이신가 봐. 물론 이제는 가도 못 찾는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라도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고 싶으신 거겠지. 그러셨구나. 엄마가 자기 얘기한 적 있어. 고아원에 봉사 가서 만난 여자애가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 간다고 나한테 진짜 잘해주셨어. 사실 엄마는 자기한테 자립지원금을 주고 싶어 하셨어. 어머 정말 근데 고아원에서 안 받아줬다고 하더라고. 특정인에게만 주는 건 좀 곤란하다고 그러셨구나.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때 만난 그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내 시어머니가 돼 이렇게 만나려고 그랬나 보지. 당신이 날 성수대교에서 발견한 것도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과 가족 별장으로 가는 길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이런 나날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였죠. 별장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출장 요리사를 불러서 이미 근사한 식사를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우리 새아기 많이 먹고 힘내. 병원 생활이 힘들다며 전 깜짝 놀라 남편을 봤죠. 남편이 모른 척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럴 거 없어. 얘도 나한테 말을 할 만하니까 한 거야. 내가 그 병원 재단 주인이잖니? 네. 너 내가 가진 재단 이름 알잖아. 아 맞다. 병원이 이름을 바꾼 지 좀 됐지. 그 병원에 전에는 재단이랑 이름이 똑같았어.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내가 간호사들 좀 손 봐줄까? 아무리 재단 이사장이셔도 병원 일은 또 병원 일대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내가 또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못할 건 없잖니?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는데요? 다 잘라버리지 뭐. 어머니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특히 마땅한 사유도 없이 어떻게 그래요? 사유가 왜 없어? 내 며느리를 괴롭히는데 시어머니 시계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좀 터무니없지만 절 괴롭히던 간호사들이 다 잘리는 생각을 하니 속은 좀 후련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또 재단 이사장 갑질이라고 공론화될 수도 있으니까 부디 참아주세요. 하여튼 우리 며느리는 너무 착해.
전 제 가족들이 욕먹는 게 더 싫어요. 그 사람들이야 이유 없이 절 괴롭히는 거지만 어머니께서 그 사람들을 해고해버리시면 진짜 사회적으로 큰 이유가 될 거예요. 전 진짜 괜찮아요. 저 잘 따라주는 후배들이 있어서 좀 위로가 돼요. 어쩐지 네가 왜 신혼여행도 미루나 했더니 눈치 보여서 휴가를 못 쓴 거였어. 그렇긴 한데 좀 이따가 또 써서 신혼여행 가야죠. 남편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보니 남편도 절 애틋하게 봐주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뒤 밤이 깊어지자 좀 초조해졌어요. 어머니. 근데 제가 통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오후 출근이어서요. 그게 내가 병원 원장한테 연락해서 조절 좀 하라고 했어. 네,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너 다니는 병원 원장한테도 청첩장 보냈어. 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랬겠네요. 저만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며칠 더 쉬게 해줄까? 아니에요. 월요일엔 가야죠. 하여튼 우리 며느리는 성실하기까지 해. 어쩐지 첫눈에 마음이 간다 했어. 맞다.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정글짐에 숨어있던 그때요. 처음엔 어린애인데도 좀 우울해 보여서 마음이 쓰이는 줄만 알았는데 그날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돌아왔거든. 근데 네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 너도 입양할까 고민했었다. 남편과 저는 화들짝 놀라 서로를 봤습니다. 그랬다면 둘이 결혼을 못했겠네. 너희한텐 내가 은인이다. 그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와 남편은 크게 웃었어요. 저한테나 남편한테나 이미 여러모로 은인이시죠. 더 가까이서 돌봐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 구했다는 너를 만나는데 사실 좀 놀랐어. 왜요? 어릴 때 얼굴이 남아있더라고. 정말요? 전 전혀 못 알아봤잖아. 봉사 갈 땐 엄청 수수하게 가서 그래 그땐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갔으니 풀메이크업 한 날을 어떻게 알아보겠니?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지갑을 꺼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지갑 안에서 웬 여자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키 큰 애가 나고 키 작은 애가 내 여동생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저 얘기 들었어요. 잃어버린 여동생 때문에 고아원 봉사활동도 시작하셨다면서요. 사실 이 사진을 최근에서야 찾았어. 그동안은 앨범에 숨겨놨었거든.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던 시어머니가 불현듯 여동생의 사진을 다시 보시더라고요. 잠깐 시어머니는 저와 여동생의 사진을 번갈아 보셨고 한참을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너랑 내 여동생이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정이 갔나 봐. 어쩜 이렇게 닮았지 이거 봐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 사진을 건네주셨고 사진과 저를 번갈아 보던 남편도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종머리는 그러나 전 보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나랑 닮았어. 이분이 엄마랑 어떻게 헤어진 건지 알고 있어? 그게 저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놓고 가셨대요. 꼭 데리러 올 거니까 저 입양 보내지 말라면서 그런데 안 온 거야.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야기는 저는 얼굴도 모르는 제 생모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고 시어머니는 제 생모에 대해 좀 알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이모님이 닮아서요. 닮아도 너무 닮아서 혹시 몰라서 알아보는 거니까 좀 동의해 줄래? 저야 뭐 상관은 없는데 사실 저 유전자 등록도 해놨는데 지금까지 연락 없었어요. 그래. 네. 고아원에서 나온 뒤 가장 먼저 한 게 유전자 등록이었거든요.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혹여나 생모가 날 찾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전자 등록도 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연락은 없었죠.
그렇게 전 주말까지 푹 쉰 뒤 다시 지옥 같은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수 간호사가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너 대체 뭐니? 아, 그게 제가 갑자기 일이 좀 있어서요. 내가 주말에 집에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네. 왜요? 나더러 네 대타에 뛰라잖아. 수간호사는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쳤고 주변을 지나가던 환자들까지 저와 수간호사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전 누가 대타 뛰는지는 모르고 조만간 제가 수간호사님 대신 대타를. 야,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내가 내 주말을 망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진짜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라. 뭐 너도 모르게 일어나 네가 안 했는데 나한테 대타 뛰라는 연락이 왔다고 수 간호사는 제 주변을 빙빙 돌며 걷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어디가 다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얼굴이 펴서 왔네. 너 얼마 전에도 며칠씩이나 쉬었잖아.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다고만 하지. 그런데 그날은 수간호사의 반복되는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고요? 솔직히 대타 연락 받으셨어도 안 했으면 되잖아요. 저 괴롭히려고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원장님 부탁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선배한테 꼭 집어서 대타 연락이 왔다고요? 그냥 병원장님 부탁이라 잘 보이려고 하신 거 아니고요. 수간호사가 바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너 대체 뭔데 병원장님이 대타까지 구해달라고 연락을 해. 너 여기 백 있니? 그거 보세요. 대타를 구해달라고 연락하신 거네요. 간호사님한테 대타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수간호사가 제 뺨을 내리쳤어요. 뭐 간호사님 내가 니들이랑 동급이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순간 눈앞이 다 번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저희 시어머니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순간 저희를 둘러싸고 있던 병원 방문객들 사이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년이 내 며느리한테 뭐하는 짓이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년 얘가 그쪽 며느리라고요. 수간호사는 아주 입에 개거품까지 물고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야, 너 나 몰래 결혼이라도 했니? 아님 애초에 우릴 속인 거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져 묻는 수간호사를 손가락 끝으로 툭툭 쳐 밀어내시더니 제 앞을 떡하니 맞고 서셨어요. 제 앞에 서 계시는데 커다란 산이 하나 선 것처럼 거대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키가 좀 크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수간호사를 내려다보니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주 선배로서 못된 것만 배웠구나. 지금 당장 내 며느리한테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줄게. 수간호사는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직장 와서 이러는 거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못하겠다. 사과를 왜 해요? 저게 나한테 개기다가 얻어터진 건데 그래 내가 누군지 알려줄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누구신데요? 나 오영숙이다. 시어머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본인의 이름 석자를 말씀하셨고 수간호사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주춤하더라고요. 귀에 있긴 한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경비원 3명이 달려오더라고요. 이 사장님 오셨습니까? 오시라는 말씀 듣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향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안. 내가 우리 며느리 일하는 것 좀 몰래 보고 싶어서 쪽문으로 들어왔어요.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신가? 예. 그제야 수 간호사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게 손가락으로 수 간호사의 턱을 천천히 들어올리셨어요.
며느리 직장에 온 게 아니라 내 소유 병원에 온 거야. 원장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일단 가봐야 할 것 같고. 세아가 넌 나 따라오고 얘 저요 우리 오늘 갈 때도 있고 원장한테 미리 말해놨어. 네 대타할 친구 올 거야. 그냥 아예 새로 한 명 뽑았어. 간호사 한 명 더 있으면 더 좋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전수 간호사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수 간호사는 저와 시어머니 쪽을 향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아 씨 미안해. 그러나 시어머니는 눈을 아래로 깐 채 제 손을 잡고는 그 앞을 쌩하니 지나쳐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 끌려가면서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죠. 저 선배가 왜 저러는 거예요? 그래도 수간호사 정도면 여기 아니어도 어느 병원이든 취업할 수 있잖아요. 우리 며느님이 이렇게 세상을 몰라요. 아무리 수간호사면 뭐해? 내 입범 끝 한마디면 이 바닥에 발 못 붙여 시어머니는 원장에게도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올해 새 아기 내가 딸이었잖아. 내가 너무 아끼는 아이예요. 저희 병원에 우리 이 사장님 며느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주말에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원장님 진짜 입 무거우시네. 내가 우리 며느리 정체는 일단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진짜 안 밝히셨더라고요. 그러며 누구 명의이신데 제가 여기겠습니까?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제 정체를 못 밝히게 하셨더라고요. 저를 괴롭히는 선배의 실체를 현장에서 잡으려고 하신 것 같았어요. 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수간호사가 정문 앞에서 덜덜 떨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사장님 제가 진아 씨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누가 감히 우리 며느리하고 함부로 대면하겠대 가서 본인 일이나 잘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또다시 수간호사의 앞을 쌩하니 지나가시려다 말고 다시 수간호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원장한테 단속해 놓고 왔어. 지금 이 시각부터 후배 간호사 괴롭힌 수간호사의 행태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보너스 나갈 거고 고발서가 전체 간호사 중 절반 이상 고발서를 쓰면 수간호사는 불명예스럽게 우리 병원에서 퇴직하게 될 겁니다. 이 사장님 저 애 셋 엄마예요. 그럼 더 안 되겠네. 애 셋 엄마가 밖에 나와서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진아 씨한테 진짜 잘하고 다른 후배들한테도 정말 잘할게요. 그런 건 누가 시키기 전에 해야 멋진 사람이지. 높은 위치를 갖게 됐으면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당한 만큼 똑같이 괴롭히겠다는 신부로 살면 되겠어. 수간호사는 무릎을 꿇은 채 울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저를 따르던 후배 간호사들이 창문 너머로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후배 간호사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엄지를 들어 보였고 간호사들 역시 감동한 얼굴로 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나저나 일단 시어머니를 따라 차에 타긴 했는데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병원 안 나가요. 세 사람 뽑으셨다고 해서요. 일단은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요? 가보면 알아? 시어머니의 차가 도착한 곳은 한 납골당 앞이었습니다. 저는 좀 어리둥절했어요. 여기는 왜?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손을 잡고는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한 분의 서랍 앞에 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랍 안에 유골함과 함께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내 생모시다. 널 안 데리러 온 게 아니라 못 데리러 왔나 봐. 많이 아팠대. 수술을 받으라. 널 고아원에 맡긴 모양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 엄마가 내 동생이 맞는 것 같아. 내 지금 유전자 분석 들어갔어.
곧 연락 올 거야. 저는 유구함 앞에 있는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은 젊은 여자를 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너무나 분명히 저여서 아니라고 생각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 안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요. 역시 그랬구나. 혹시 키워주신 분이나 주변 사람 중에 살아계신 분이 좀 있나? 그래 알겠어요. 저는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를 받고 시어머니는 돌연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생이 맞대. 그래서 내가 널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나 보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버림받은 줄 안 입장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잃어버린 입장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엄마를 키워주신 분들을 찾아봤지만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걸 알게 됐죠. 생모가 절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생모의 정체를 알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병원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긴 여행을 다녀왔어요. 비록 생모의 얼굴은 끝내 보지 못했고 시어머니 역시 여동생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분으로 인해 이어진 저와 시어머니의 인연이 참 귀하다 싶었습니다. 여행 중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재단 사업 말고 영리 사업도 좀 해볼까 하고 있는데 너 간호대학 가기 전에 동대문에서 옷 장사했다며 혹시 사업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니? 아니면 계속 간호사 하다가 나중에 재단 일해도 좋고 사실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건 고아원에서 지낼 때 아픈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애들을 꼭 치료해주고 싶었는데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저는 결국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초긴장을 한 채 병원에 갔는데 후배들을 제외한 모든 간호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절 보자마자 후배들이 달려왔어요. 선배님 다 잘렸어요. 뭐 모르고 오신 거예요? 난 전혀 몰랐어. 저와 후배들을 괴롭히던 동기 간호사들까지 모두 중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분원 간호사들이 분원 리모델링 때문에 쉬고 있었는데 서울병원으로 인사 이동을 온 거였어요. 새로운 간호사분들은 다들 너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함께하는 동료로서 서로를 위해주고 챙겨주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기수 간호사 원래 유명해서 분위기 흐리는 거로 그 간호사 초년생 때 일을 너무 못해서 선배들한테 어지간히 혼이 났었나 봐. 근데 실수를 너무 많이 했대. 그래서 혼이 난 걸 가지고 자기 후배들한테 그 스트레스를 다 푼 거야. 사람이 못난 거니까 다들 잊고 우리끼리 즐겁게 잘 지냅시다. 덕분에 저는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후배들에게 뒤늦게 휴가를 쓰고 신혼집 이사한 일을 말했더니 섭섭하다며 집들이를 거하게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또 동료들의 배려 속에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요. 그러니 저도 누군가에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오늘 하루도 착실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